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좀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두 분을 특별히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새로운 분들은 아니고 우리 촌철님들에게도 아주 낯익은 두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마 이분 소개하면 우리 촌철님들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MBC의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멀리 못 가죠? 네. 네,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왔습니다. 네,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비컨 뉴스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임경빈 작가께는 제가 좀 특별히 여쭐 게 좀 하나 있어서 제가 뒤끝 장난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목요일에 아침은 어떻게 아침잠은 푹 주무셨습니까? 지각할 때의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눈을 번쩍 떴는데 머릿속이 너무 개운할 때 네. 큰일 났다는 머릿속에 처음엔 개운했다가 이제 그다음에 하얘지죠. 그렇습니다. 폰을 봤는데 폰이 이게 충전 잭에 꽂아놓은 게 빠져가지고 이 꺼진 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셨구나. 네, 뭐 핑계를 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핑계를 대긴. 죄송합니다. 네. 펑크냈으면 펑크낸 거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안동진 PD가 이제 그 긴급 대타로 들어왔었는데 잘하더만. 방송을 너무 잘하던데요. 안동진 PD가 출연료 아끼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다시 불렀어 근데? 어? 그냥 하지. 제가 봤을 때는 안동진 PD가 네. 원고 준비를 본인이 해야 된다는 이제 걱정에 원고 외주를 위해서 저를 이제 결국 투입한 게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 같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맹활약을 좀 기대를 하고요. 이 두 분을 모시고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하도 요즘 언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도 한번 좀 짚어보고 또 언론계 현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하나하나 어떤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 우리 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는 또 과거 팩트체크 또 경험도 있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날선 시각으로 이 보도의 문제점을 계속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맹활약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이지성 기자님이 또 워낙 좀 이제 그 강렬한 문제의식에다가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좀 스타트를 끊어볼까요? 네. 자, 우리 임경빈 작가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보도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백신 이야기를 한다. 어떤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던 시절부터 자주 만나게 되는 이제 매체 중에 하나가 한국경제인데요. 한국경제가 이제 23일에 이 백신과 관련된 그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예. 제목이 이랬습니다. 백신 사전 접종. 화이자는 청외교부 공무원만 맞았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사진이 조금 작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경제신문이 원래 이 기사를 냈다가 조금 있다 이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고 저 기사를 곧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오. 새로 발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경험에 따라서 이 구글 캐시 검색을 하면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캐시 검색은 또 뭐예요? 나 진짜 IT 나오고 이러면 뭐. 기사를 저도 IT는 진짜 몰라요. 기사를 올렸다가 지워도 그거를 이미 캡처를 해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통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발빠르게. 발빠르게 유통시키죠. 근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언론사가 또 요청을 해가지고 해당 게시물이 또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흔적을 언론사가 이제 지우는 거죠. 그럼 어디서 삭제를 해요? 그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워져도 구글에서 잘 검색을 하면 그 캐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 사진은 그렇게 구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한 겁니다. 이야, 노력 많이 하셨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청와대하고 이제 외교부 공무원들은 따로 화이자 백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로는 이제 안전한 백신이라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좀 찾아봤더니 이제 그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 활동 목적. 그러니까 공무상의 출장 같은 거죠. 나이 이런 거하고 좀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그쵸. 이제 공무 때문에 나가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자격을 주는 거죠. 유독 청와대 소속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만 화이자 맞고 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경제의 그 보도에 따르면 92.4%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외교부 공무원 7.6%만 화이자 백신을 맞았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외교부 공무원이 특혜를 입었다 이런 건가요?
뭐예요?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한 기사였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자마자 당연히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 바로 어디서 받아가냐면 유튜브에서 받아갑니다. 그렇죠.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유튜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청와대나 이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소스가 나오면 바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외교부만 화이자 사전 접종했다. 새치기를 했다는 뉘앙스에 아무래도 저기서 청와대에 지금까 방점이 찍히게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는 한국경제에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고 정정보도를 해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저 영상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하여간 그럼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데?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바로 반박 내용을 내놨는데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얼마 후에 5월 말이 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공무상의 출장을 외교부 직원들 포함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 조금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음.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2차 접종이 끝나야 그리고 나서도 한 1, 2주 정도 지나야 항체가 완전히 형성된 상태로 한미 정상회담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 그럼 2차 접종까지 다 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2차 접종을 하려면 그 상대적으로 접종 텀이 짧은 화이자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저 청와대하고 외교부 화이자 맞았다라는 청와대하고 외교부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나가야만 되는 공무원들이었다. 그렇죠. 수행 인력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그 정부에서 내놓은 보도 설명 자료를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기자단 30명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자들도 화이자 맞았대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한미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서 취재에 참가하는 기자들은 미리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니까요. 아니 근데 그럼 한국경제도 그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근데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기자들은 빼고 청와대와 외교부만 앞세운 거고 그리고 청와대와 외교부 공무원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 출장단만 시간이 없으니까 화이자를 맞은 거거든요. 일단 그 기사에 그럼 기자들도 맞았다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냥 기사에는 정보 설명 자료에만 나온다. 그렇죠. 기사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외교부라고 묶어서 나오는데 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필수 공무 출장에 대한 예방 접종 승인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원래 한국경제에서 내놨던 기사에 들어있는 표입니다. 예. 근데 이거 보면 화이자라고 해가지고 옆에 부처가 외교부라고 해서 119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119명이 아까 말씀드린 참가 공무원 89명에다가 기자단 30명을 합쳐서 119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교부와 관련된 사람의 접종 수가 119명이라는 얘기고 아래 보시면 외교부 다른 직원들 예. 214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다른 건 때문에 다른 해외 출장권들. 보통 이제 여러 언론사들의 기자가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언론사 개별적으로 이걸 백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외교부 차원에서 단체로 같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니까 그쪽으로 그 사람이 기자들도 포함이 돼서 명수가 잡힌 건데 근데 이건 정말 전화 한 통화만 해봤어도 취재 한 번만 해봤어도 다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숙명적으로 그러니까 특종과 오보를 다 안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보를 했다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욕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하다가 이제 그 오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말로 실수여서 나오는 오보인가 아니냐 이것들은 이제 성격을 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 기자 30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라면 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본다면. 아니 그리고 이 표를 실으면서 기자 입장에서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교부의 일부는 화이자를 맞고 다른 외교부 직원들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그럼 이 차이가 뭐지? 라는 의문을 갖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빼버리고 외교부 119명은 보니까 화이자 맞았네? 이 사람들만 특혜받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그런 근데 상황인 이 그 기사에 보면 이 기사의 출처,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제공한 쪽이 어디예요? 원데이터는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서정수 의원이 자료를 제공받아서 질병관리청에서 그걸 한국경제 기자가 기사로 쓴 그럼 거죠. 한국경제 기자가 이 자료를 얻게 된 경로가 질병청에서 다이렉트로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거쳐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왜 청와대하고 외교부 직원만 화이자를 맞았느냐?
이걸 제기를 한 건가요?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서?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서정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사실상 이제 받아쓰기식으로 옮겨놓은 기사였던 건데. 지금 이제 정보 제공자가 어떤 잡았던 야마를 그대로 따라간 거군요. 그렇죠. 아, 야마란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정정하겠습니다. 논지입니다, 논지.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줘, 데이터를 줘봐라고 하면은 표를 주는 거죠 질병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잘못된 숫자는 아니고 다 맞는 숫자죠.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보고 취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쓴 게 기자의 일단 문제인 거고. 속칭자 받았었다. 네. 근데 이제 반박이 나오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 기사는 지웠는데 음. 지우고 나서 기사를 새로 올렸습니다. 음. 그럴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정보 내용이 제대로 수정이 돼가지고 논조가 바뀌거나 그런 걸 기대하게 되는데 예. 실제로 바뀐 기사 제목을 봐도 뭐가 크게 바뀐 건가 그렇죠. 좀 의문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제목으로 바뀐 겁니다. 네. 백신 우선 접종 왜 외교부만 화이자 맞았나?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왜 사실 이 기사만 원 기사를 못 보고 이것만 네. 봤는데 이걸 보고 이게 원 기사인 줄 알았어요. 제목을 보고서. 별로 바뀐 게 없는 네, 것 바뀐 게 별로 같은 없어요. 거죠. 이게 뭐 질문입니까? 왜 외교부만 맞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부만 맞은 것도 아닌데다가 애초에 기자단하고 같이 맞은 거고 네. 아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 있다는 걸 이미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기사 제목을 단다는 게 이게 이제 태도로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그 언론의 기능이 이제 사실은 의심을 제기하는 기능이잖아요. 다만 이제 그 제기하는 의심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화이자를 맞고 일반 국민들한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췄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뭐야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취재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같은 정부인데 경찰청, 경상북도, 전라북도, 국정원, 법무부, 소방처, 행안부, 국방부, 과기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고 하면 표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면 청와대하고 외교부만 그러니까 화이자를 맞았느냐라는 문제 의식이 성립되는 지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이 청와대 외교부밖에 없었다라면 이거 한번 검증해 봐야겠나로 접근해서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이러면 이거를 정부 부처 공무원들만 이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애당초부터. 청와대 외교부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의식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냐 도대체. 아니 청와대만 네. 했다면 또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청와대만이라면 청와대 플러스 외교부잖아요. 그 정작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럴 때는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뭔데? 그러니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뭔데 도대체? 그래서 바뀐 기사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끝을 남기는 태도 서정수 의원 측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화이자 백신만 맞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2차 접종까지 끝내기 위해서 좀 기간을 당길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의혹이 있다,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 그러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보면 거기 기사에 잠깐 나오던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하고 2차 접종 시기가 4주에서 12주. 이게 돼야 된다고 지금 돼 있고 네. 화이자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4주인가로 돼 있죠. 3-4주. 3주 정도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21일.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러니까 당기면 4주 안에 2차 접종이 가능한데 왜 화이자 맞췄냐 이 얘기잖아요. 간단히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하면. 이것도 질병관리청에 취재 한 번만 하면은 사실 바로 풀리는 의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1차 접종 이후에 2차 접종까지의 그 기간을 4주에서 12주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4주인 거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은 사실상 12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 10주 이상의 텀을 뒀을 때 효과가 더 크게 잘 나타난다라고 이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과 10주는 기본적으로 텀을 둬야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12주를 질병관리청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12주를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접종을 시키고 있고요. 그럼 뭐 얘기 다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화이자는 3-4주니까 사실상 화이자밖에는 대안이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4주부터도 가능해 4에서 12 이 숫자만 보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시간 됐었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 취재 한 번만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주 본질적으로는 질병청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우열을 따지지 않거든요. 둘 다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승인을 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언론의 프레임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대적으로 불안하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 놓고 왜 너네만 화이자 맞느냐 이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청 입장에서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에 드러난 후유증이 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무서운 건 맞아요. 그건 저희 사실 인정하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화이자가 부작용이 없고 아주 안전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부작용이 있지만 일단 드러난 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조금 더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상황에다가 추가 프레임을 더 씌워서 공포감을 몰고 가는 이 그렇죠. 언론의 행태가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뭔가 불안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화이자는 안전하다.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고 외교부만 딸랑 자기들만 화이자 맞고 나머지는 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췄느냐 이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근데 거기서 딸랑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 말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제가 이 구도를 이해를 하겠는데 외교부와 나머지 다른 부처 공무원 이렇게 되면 외교부는 로얄 부처고 그렇죠. 나머지 부처는 쭉정이 부처입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공무원 전형적인 편가르기, 이간질 수법이거든요. 이게.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근데 두 분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돼요. 네. 여기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보도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이제 주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쏟아져 나왔던 것은 정부 뭐 하고 있냐. 백신 수급이니까 엉망이다 이거였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정말 언론이 몰아가기라고밖에 저도 기자지만 이건 몰아가기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게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2021년은 1년에 걸쳐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플랜을 다 짜놓고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그 플랜에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거든요.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데 네. 거기서 끊임없이 일부 언론들이 뭐 문제 있다, 수급이 어렵다, 우리는 화이자 왜 못 맞냐,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처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뉴스 브리핑을 매일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매일 이제 질병청에서 하는 그 브리핑 내용들을 챙겨 보거든요. 이 성실한 자세. 훌륭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뭐 당연한 거니까 이제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당연한 건데 네. 그 보다 보면 매일 지금 접종센터 숫자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난 주말 시점으로 하루에 한 15만 명 정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게 원래 지난달에 발표했었던 플랜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면 지금 언론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는 백신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원래 계획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늦어졌거나 원래 계획했던 수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었더라면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 예. 플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흔드는 게 어떤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토요일에 정부가 아까도 이제 잠깐 인터뷰에서 이제 그 질문했지만 이제 화이자 2천만 명분 추가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니까 언론 보도는 2분기 안 들어온대, 3분기나 돼야 들어온대. 이제 이걸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면역 형성 기간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애당초 잡았던 집단 면역 형성 시점에 차질이 발생하느냐 아니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부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좀 제한된 공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접종을 했고 여기에 이제 차질이 있다면 그건 부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겠지만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분기 안 들어오고 3분기에 들어온 데가 왜 그게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거죠? 11월은 4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4일에 사실 권덕천 팀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할 때도 사실 구체적으로 이 디테일한 백신 수급 물량들을 쪼개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합쳐서 상반기에만 한 1,809만 명분 정도의 백신 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상반기에 목표하고 있었던 1,200만 명 접종은 당연히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3차 접종도 가능한 만큼의 여유분이 한 600만 명 정도 확보가 되게 된다라는 네. 설명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만 좀 잘 그 전달을 할 수 있어도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함도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이게 같이 좀 언론에 이 뭐랄까요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더라고요. 지금 총 계약 물량 우리 정부가 들여오기로 한 백신의 총 계약 물량이 9,900만 명 분이에요. 우리 전체 인구의 약 2배 가까운 양이 사실 계약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나이 어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를 기준으로 거의 3배예요. 그렇죠. 거의 3배. 그렇죠. 그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인원 기준 3,600만 명이라고 하죠. 그걸 따져도 약 3배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백신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때에 맞게 잘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다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언론들의 프레임 씌우기에 의해서 공포의 대상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확보한 백신을 보면요. 화이자 백신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지난 토요일에 발표한 것까지 해서 6,600만 명 분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천만 명 분이에요. 2만도 아니고 2천만 명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화이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까 권덕철 장관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국내 백신을 물어봤더니 빠르면 내년 초 그 국내 제약사 한 2곳에서 지금 이제 개발 중인 백신 같은 경우는 잘하면 인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혹시 그때 가서 이 남는 백신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렇게 과잉 계약했나요? 이런 얘기는 설마 안 나오겠죠? 그때 가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양심 있게 설마 그런 얘기 나오겠죠? 지금 언론들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나오고도 남습니다. 아니 왜냐면 실제로 신종플루 당시에 똑같은 그 백신 낭비 프레임이 나와서 그 당시에 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정말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백신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또 따로 준비한 게 네. 코인 얘기입니다. 네. 또 복잡한 얘기를 그렇게 하네. 근데 전혀 복잡하지 않은 얘기예요. 제목이 문제다라는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이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굉장히 좀 저렴한 타이틀로 돼 있어요. 뭐라고 되는 이번에도 한국경제인가요? 이번에도 한국경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존버하면 구조대 올까요? 도찌코인 폭락에 떡락에 멘붕 온 코린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저 김종배 진행자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됐어. 뭘 네. 불문해요. 솔직하게 여기서 지금 모르는 단어 몇 개 있으십니까? 존버는 알아요. 존버는 아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격조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이제 그냥 뭐하게 버틴다. 그죠? 그렇죠. 존버. 땡하게 버틴다. 예. 도지코인은 솔직히 모르겠고 네. 떡락은 폭락한다는 뜻인가요?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떡실신에서 온 얘기인데. 이건 그냥 찍은 거고. 그렇죠. 떡이 될 정도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멘붕이야 알고. 네. 코린이는 뭐예요? 코린이가 최근에 뜨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이전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한창 달아올랐을 때는 이제 주린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플러스 어린이. 주식 플러스 어린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인 처음 플러스 하는 어린이. 사람들. 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코인 초보. 그렇죠. 그 투자자. 얘기니까 여기 잠깐 새길 빠진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였어요. 이제 그 린이라고 하는 거 가급적 쓰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어린이 비하다. 네. 라고 해서 코린이 무슨 린, 그 시린이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어린이 비하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두 개를 양념 정도로 기사 헤드라인에 뽑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신조어 많이 쓰죠 언론에서. 네. 뭐 그 정도는 이제 재미 요소나 혹은 이제 눈길을 끌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사처럼 거의 모든 단어가 전부 비속어 내지는 인터넷 은어인 경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조대는 뭘 뜻하는 거예요? 구조대는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상품을 추가로 사줄 만한 어떤 사람들 집단. 그러니까 네. 값을 올려줄 집단. 그렇죠. 그런 뜻으로 구조대요? 내 걸 비싸게 사줄 후속 부대. 그래서 이제 구조대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각도를 돌리면 제목의 기능 중에 하나는 네.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를 읽게 만드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걸 요즘은 어그로 끈다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 기능에 충실한 제목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클릭을 이게 했죠. 도대체 뭔 얘기하고 한번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주말에 이 기사를 봤을 때 한국경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기사가 탑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끌었네. 손님 끌었잖아. 성공한 완전 거네요. 성공한 거죠. 지금 근데 그럼 우리도 제목 앞으로 그렇게 썸네일 제목으로. 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 네. 헬마우스의 주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존버하면 김종대 올까요? 이렇게 바꿔서 저희도 네. 그래요. 얼른 넘어가시죠. 아무튼 좀 약간 저렴한 제목이었다. 네 조금 생각해보고 음. 어느 정도만 하자라는 네. 생각, 그러니까 정도를 좀 지키자 이런 의도로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일 가끔씩 그 웃기고 슬픈 우픈 현상이 뭐냐면 한글날 되면 언론이 기획 기사를 써요. 한글날에 맞춰서. 네. 그러면서 우리말 훼손이 심하다는 걸 항상 쓰잖아.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기사는 지금까지 한글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표준말만 쓰셨습니까? 하고 제가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 기사 가져올 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실제 기자가 작성한 기사 내용은 되게 알차요. 이 코인 광풍과 관련해 가지고 각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굉장히 좀 잘 쓴 기사거든요. 그럼 이 해당 기자는 진짜 억울하겠네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억울해가지고 아니 제목을 이렇게 달면 기사의 원래 의도가 바래지지 않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 기사 작성한 기자 따로 있고 제목 받는 편집 기자 따로 있고 이런 따로 경우가 있죠. 네.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혹시 그렇죠. 좀 당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사실 MBC도 뭐 인터넷 뉴스에 올라가는 기사 제목을 따로 달기는 하는데 거의 사실 기자들이 단 제목에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제목 장사를 안 하고 인터넷 장사를 안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아직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띄워진 건데 근데 신문사들은 직장인이다. 사장님이 보고 있을지도 몰라. 보도 본부장님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미 신문사 시장에서는 제목 장사 시작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럼요. 예전에 뭐 네이버 뭐 실시간 검색어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뭐 제목을 섹시하게 잡아야 클릭이 몰리고 내용과 상관없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그때 뜨는 단어를 넣어서 제목을 장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클릭수를 끌어올려고 뭐 이런 거잖아요. 헬마우스가 간밤에 이런 일을 헉 그렇죠. 점점점 뭐 이런 거잖아요. 충격 뭐 이런 거. 그건 너무 고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목은 사실상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를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제목을 보면 키워드를 빼요. 그래야 호기심 때문에 클릭을 하니까. 그 트렌드예요? 나 그건 그렇죠. 처음 들었네. 예를 들어 그래? 주인공은 내세워요. 누구 뭐 유명한 사람, 네. 누구.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시대명사를 넣는 거죠. 키워드를 넣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제목에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최근에 드라마 관련된 그 연예 기사들 보면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안 쓰고 그냥 그 연기를 한 배우의 이름을 써버리더라고요 기사에다가. 저도 그거 종종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자 배우 아무아무개가 여자 배우 아무아무개한테 뭐 대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뭐야?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쓰면은 그거는 오보가 아니니까. 그래 관심을 못 끄니까 또. 나 그래서 그러니까. 스캔들 났네고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드라마 적어도만 스토리. 그렇더라고요. 네. 이 한국경제의 이 제목을 정하는 편집부에서 아마 이 제목을 쓰는 사람은 코인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본인이 코인을 하고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에 꽂히는지를 아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든 건 거죠. 주장입니다. 네, 주장이죠. 제가 봤을 땐 DC 인사이드 이제 코인계에 주로 많이 출몰하시는 분이 아닐까. 네. 지금은 근데 이게 존버 이런 것까지 제목을 넣는 거는 이게 어쨌든 굉장히 그 상스러운 단어에서 만들어진 네, 신조어잖아요. 원래 존이 그거의 줄임말이죠. 엑스나게 버틴다라는. 네. 저는 이 정도는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방송 기자라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근데 기자 이야기 나온 김에 요즘 기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조선일보 얘기입니다. 조선일보의 이제 노조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신문 제작과 관련된 인력이 너무 줄어가지고 기자들의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부서가 한 12개 부서 정도 되는데 200명대가 깨졌다는 거예요.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기자 토탈 수가? 그렇죠.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기자 토탈 수가. 그렇게 줄었다고요? 이 보니까 뭐 이제 경영기획부나 이런 부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회사로 옮기는 사람들,
뭐 혹은 뭐 이제 미디어 전략 쪽으로 뭐 이제 뭐 모바일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제작 부서에 실제로 추가되는 인력은 없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호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경무에 시달리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전체 기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신문 제작하는 기자 신문 수가? 제작 부서가 줄어든다. 나머지는 디지털 쪽으로 많이 몰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지면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인력 보충을 충분히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이제 노조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일보만의 현상이 아니면 신문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다른 신문사들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신문의 수익성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어차피 이제 그 인력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계라고 줄여버리는 그렇죠. 이러면서 나타나는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제2모 신문사 같은 경우에 이게 그게 지금 익명으로서 지금 가치가 티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네. 아예 부서를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신문 제작 부서를 이제 A 부문이라고 하고 디지털이나 모바일을 제작하는 부서를 이제 M 부문이라고 네, 쪼개놨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주니어급에서 차장급까지 혹은 이제 논설위원까지는 모바일 기사 쪽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그 A 부문 신문을 제작하는 쪽은 제2사의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담당하고 있다. 아 진짜로 표현은 네,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니어급 기자들이 모바일 기사도 쓰고 지면용 기사도 쓰고 그래서 두 배로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예 자기들은 최근에는 이 지면 쪽에는 신경을 끄고 모바일 기사 중에서 괜찮은 거를 몇 가지 뽑아서 지면에 녹이는 역할을 이제 A 부문에서 알아서 한다. 아예 그래가지고 신문 쪽은 일종의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사멸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내부에서는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쉽게 하면 이제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매체가 하나 더 생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면 말고 이제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또 이제 계속 출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제목만 살짝 바꿔서 연합뉴스 갖다가 이제 그대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죠? 요거면 또 전담하는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국회의원이나 연예인 SNS 팔로우하면서 거기에 올라온 워딩 그냥 갖다 쓰는 거 그런 기사들 넘쳐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방송 쪽은 어때요? 저희는 다른 방송사 모르겠지만 MBC는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사장님이 좋아하는 멘트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거 그래요? 네,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어리석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리석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것도 일종의 어뷰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언론사별로 뭐 네이버나 포털에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봐서 이런 방법을 썼을 때 더 클릭수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어뷰징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루틴에 맞게 기사 쓰고 송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MBC는 그런 건 전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저희의 루틴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신문은 그대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인력이 줄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2사의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지면을 통해서 뉴스 소비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줄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떤 신문 유료 부수가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는 워낙 올드해서 지금도 포털에서 뉴스 보면 정신이 없고 편집된 지면으로 보면 저는 제일 좋아.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감명하고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건 저 같은 사람 얘기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면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일종의 복지처럼. 이런 분들이라니.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과도기적인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럴 거면 사람도 줄이고 이럴 거면은 뭐 지면을 발행하는 부수를 확 줄이든가 근데 최근에 ABC 부수 조작, 발행 부수 조작 문제가 좀 심각하게 터졌었잖아요. 여전히 지면에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문사들이. 근데 이게 어떤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저도 이제 그 광고 수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활자 매체의 광고를 그러니까 집행하는 방식과 전자 매체의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신문 광고나 출판 광고 중에 건당 광고 집행이 가능하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자 매체 같은 경우는 건당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덩치가 더 커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거기는 조회수 이런 게 다 나와버리니까 집행에 또 이제 그 뭐냐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광고주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끝나면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 감사 들어오고 이러면 왜 여기에 이렇게 광고를 주는데 효과 별로 없잖아.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바로 잡혀버린다라는 거죠. 네. 조회수는 이런 게 바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활자 매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건으로 몇 백만 원 하나 줘 버리면 뭐 피드백 되는 부분도 별로 없고 오히려 부담도 없고 더 좋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매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버리냐면 광고 수주에 있어서 오히려 더 용이하다라는 거죠. 접근하는 훨씬 게. 용이해요. 일단 광고를 실을 수 있는 플랫폼이 2개가 있다는 거. 그렇죠. 지면의 그 종이 수를 줄이면 그만큼 광고를 실을 플랫폼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수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2면에 한 명씩, 한 면에 한쪽씩 계속 광고가 실리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쏠쏠하고요. 이게 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지면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지면 광고의 상당 그 캐파를 공공기관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상업 광고가 많이 실리는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광고를 많이 실어주는 상황인데 정보 광고 많죠.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나 공공기관 관계자의 윗 어르신들, 이분들이 지면에 자기 얼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네.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르신이 우리 영감님이 지면에 실리면 그걸 이제 PDF 파일로 이제 예쁘게 떠서 인쇄를 해가지고 책상에 딱 올려드려야 하는 그 간지를 위해서 지면 광고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또 이제 뭐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광고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분양 광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말 뭐 예를 들어 매일경제를 본다. 두 쪽에 하나씩 분양 광고가 실려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실려요. 그러니까 뭐 이미 그 독자층이 좀 연세가 좀 있는 독자층들이 지면 독자층들이 아무래도 부동산에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사실 방송사도요 여전히 시청률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아무도 집에서 TV를 본방으로 보는 사람 별로 없고 다시 보기로 본다던가 이런 걸로 시청률을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본방의 그 시청률에 많이 목을 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률 집계 방식이 지금 아직도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때 몇 년 전에 한번 됐던 게 이제 그 시청률 통계 내는 방식에서도 OTT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좀 그렇죠. 많이 있더라고요. 네. 신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전히 발행 부수가 광고비 산정과 연계가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발행 부수를 부풀려서라도 유지를 시키고 싶을 것이고 예를 들어 뭐 포털이다 네이버와는 개별 회사와의 이 전재료 협상을 하거든요. 뭐 얼마에 뭐 플러스 얼마 되면은 수익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별 회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발행 부수는 공개가 되니까 신문사 순위와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 단가 수준을 우리 이만큼 보잖아라고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직 유일한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자 수가 이제 준다. 그러니까 직접 제작 인력 기자 수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 기자가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 그다음에 어떤 그 기사의 어떤 문제의식을 녹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나 인터넷 이런 게 되면서 일간지 월간지도 아니고 초간지다 이런 말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단위로 기사를 생산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양질의 기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제가 이런 얘기 정말 걱정되는 건 그런 초단위 기사를 쓰는 거에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젊은 기자들은 결국 평생 깊이 있는 기사는 쓸 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하면 그 막스 베버가 썼던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 뭐 소명으로서의 정치도 그런데 거기 보면 한 대목이 뭐가 이제 이거 보고 제가 한참을 뭔가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의 풀 예비 정치인 자원이 누가 될까를 막 얘기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로 언론인은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요. 막스 베버가. 근데 결론이 뭐냐면 언론인은 아니라는 게 결론이야. 근데 그 재미난 게 뭐냐면 언론인이 왜 아니냐면 언론인은 마감이 있고 기사를 생산하는데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충분한 사유와 전문적 어떤 식견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언론인은 정치인 예비 자원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막스 베버가 그때가 언제 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이 있던 때냐고. 그 시절에도 마감이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오래도록 천착할 시간이 부족한 직업군이다. 이렇게 그때도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에 비교하면 그때는 저게 뭐냐면
널널하다는 표현도 정말 널널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했으니 뭐 더 이상 얘기해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사실 지금 문제는 언론사들이 뭐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 문제가 터져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로 이행한다고 말은 하면서 인력에 대한 어떤 배분 혹은 업무에 대한 배분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디지털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일정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내부의 그 불만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언론사나 뭐 방송사나 신문사의 체질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해 몇 년 전에 그 얘기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이다 보니까 인력수를 계속 줄여들 텐데 그러면 언론사가 거기서 픽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인공지능 기자가 등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실험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보도 자료를 뿌리면 인공지능이 그걸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걸 했는데 그냥 사람 기자가 쓴 것보다 훨씬 잘 쓰더래요. 그래서 발표 기사 같은 경우는 굳이 기자가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AI가 기사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 얘기가 나온 게 몇 년 전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실용화 단계는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언론인 수준의 전방적인 하향 평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언론의 그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어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언론의 상도 사실은 많이 변화해 왔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것도 참 어떤 정치적인 논란은 또 별개로 하더라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이지선 기자 차기 MBC 사장이라고 했고 우리 그 단골 촌철이 현님은 이지선 승진 가자라고 했고 닥터 K는 이지선 기자 월급 인상이라 했고 회사의 충성 발언을 한 다음에 대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충성 발언이 있나요? 제가 어떤 회사가 발언을... 어리석다고 했는데 이걸 왜 충성 발언을 그렇죠. 얘기하는 저는 거지? 충성 그거 발언 굉장히 중요한 알리바이입니다. 일단 그거를 너무 이렇게 회사를 치켜 세우는 쪽으로만 몰아가면 이게 인상적으로 와닿질 않아요. 하지만 살짝 깐 다음에 올려치면 그게 훨씬 지능적 충성이다. 이걸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전문용어 양다리 걸치기 화법이라고. 지능적 안티. 아니 양다리 걸치기라니까 내용적으로는 회사를 칭찬하는데 표현적으로는 뭔가 까는 것 같은. 그렇죠. 고도의 지능 플레이. 의도한 바는 없었으나 사장님이 보신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언론인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요? 도대체 정치를 뭘로 보고 지금 하는 얘기죠, 도대체. 근데 정말 저희 MBC는 저희가 뭐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최대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뷰징 같은 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 승진시켜 주세요. 네. 아니 왜냐면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제2 뭐 방송사의 이게 지금 익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돼. 그 방송사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에서 불만이 꽤 나오는 얘기가 원래는 이제 이를테면 메인 뉴스를 준비하는 보도국의 기자들한테 최근에 디지털 강화라고 하면서 디지털 송고용 기사도 같이 출고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기사 따로 써야 되고 메인 뉴스용 기사 따로 써야 되고. 근데 그거는 S 모 방송사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던. 그 정도는 약과예요. 이미 그 아날로그 카메라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모 신문사는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쥐어주고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실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안 돼. 안 되죠.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으로 똑같은 월급을 주고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려고 하는 이 경영의 논리가 결국은 자기 지면 자기 화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죠. 이 점을 좀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게 오히려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시간도 많이 흘렀네요.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처음으로 합을 맞춰봤는데 어떻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지선 기자는 일단 여기서 이제 승진을 지금 이제 찜해놓고 갔기 때문에 소득이 있었던 것 같고, 그죠? 우리 헬마우스는 어때요? 저는 이지선 기자님만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약간 안심을 좀 하게 됩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헬마우스님이 너무 잘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꼼꼼하신 분이었나.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서로 콩짝이만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지선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기자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